영어초보 팟캐스트 막전막후 18회 시작합니다. 드디어 서울에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남쪽부터 북상해 오던 이 찬란한 봄의 기운이 얼어붙어 우리의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몸이 녹으니 마음도 녹아야죠. 정겨운 연극 한 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겁니다. 봄 소식을 들고 온 봄의 전령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일무이 전국구 영어평론가 이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쌤입니다. 와, 예. 가랑비 어쩌다 젖어드는 평론가 우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차가운데요. 한번 뜨겁게 다시 우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연극계 온수, 냉수 중 온수를 담당하는 떳떳한 배우 남쌤 오셨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태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달 넘게 못 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좀 자주 오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스케줄도 안 맞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무대에서는 더 자주 뵐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공연 우리가 준비 중인 이해해드리는 게.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막전막후는 월간 웹툰 오늘의 서울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막전막후 1부를 시작합니다. 1부는 제작진과 함께 공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18회 되었는데 18회 막전막후가 선택한 공연은 뭐냐? 자, 극단 58번 국도의 해녀 연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키 연출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나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자, 이 공연은 지난 3월 14일 시작하여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은 3월 22일까지 상연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오키 연출이라고 해서 이름이 낯선데 새로운 분인가 보다 호기심이 생겼는데 와보니까 아주 익숙한 얼굴이 왔어요. 야, 예. 부끄럽습니다. 나오키 연출가님. 네, 나오키입니다. 예, 좀 인사말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죠. 네. 연출하는 나오키입니다. 아직 국회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너무 빨리 들통이 나가지고, 나오키가 얘구나. 이렇게 너무 빨리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본명을 쓰지 그랬니?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예. 뭐 고수희가 연출까지 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네, 견뎌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들통 안 날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사실은 사진 같은 것도 안 싫고 아.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도 안 만나려고 컨셉을 처음에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티켓이 잘 안 나가니까 자꾸 얼굴을 내밀게 되네요. 예. 이게 대표의 뭐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네. 제작자하고 연출가의 마인드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 안 들키게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가능한 한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다른 분이 또 있죠. 그 연출과 작가. 네. 이렇게 각기 이름을 구두리하고 김수희. 김수희 연출. 네. 연출과 작가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네, 가능해요. 좀, 분리해서 해도 한동안 들키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연출과 배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극장 주변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오키 연출님께서는 지난번에 야크니코 드래곤으로 한번 출연한 네. 네, 그때 경력이 고수희가 있습니다. 나왔었죠. 네, 그때 고수희 잘 아시는 네, 고수희 배우가 나오셨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연출로 나오셨으니까 연출이 나오고 예, 작품에 지금은 연출가로서 나오셨으니까 작품의 예술성을 놓고 아주 우리가 격렬하게 토론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작품도 워낙 명작이고 뭐 배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날카롭고 좀 이런 이야기는 적었는데 이제는
살살 해주세요. 예술가로 어제 나오셨으니까. 꿈꿨습니다. 악마를 네. 시달때 왔습니다. 백쌤 작정하고 오셨나봐요. 네. 저희도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정이 가는 작품은, 애정이 가는 작품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막가파로 되겠습니다. 막가파로? 예. 그래도 연극계 입시민 고수희 배우하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말을 청산유소 잘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예. 걱정되네요. 자, 이 공연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진짜 제주 해녀 간단하게 할망 해주세요. 수자. 예. 제주 해녀 할망 수자는 오사카에 사는 모친 고연심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소녀딸 여름과 함께 일본으로 갑니다. 그 어머니 고연심 여사는 4.3 항쟁 때 남편을 잃고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가는데 그때 수자는 놔두고 그 언니 화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수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뵙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화해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저는 어제 일요일 날 공연 봤는데 객석도 꽉 차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매진. 네, 예. 저도 좋았어요. 토요일 날 봤는데 그때도 매진이었고 네. 제 주변에서 아주 눈물바다였어요. 주변 그래요. 맞아요. 제 뒤에서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워밍업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주 방언을 그대로 쓰잖아요. 네, 제주 방언 중에 진짜 찐한 제주 방언들.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대충 한 80% 이상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방언은 정말 제대로 된 방언을 쓰구나 네. 싶을 정도로 찐한 제주 방언을 쓰고 네. 있더라고요. 이게 토속성도 있고, 지역성도 있고, 정감 넘치고, 뭐랄까, 낯설면서 우리 것이면서 낯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관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배우들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언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죠? 이제 배경이 제주도에서 출발하니까 제주도 말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관객분들도 그렇죠. 저희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까, 알아들으실까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은 이제 낭독 공연으로 한번 낭독을 해봤기 때문에 낭독하기 전에 모니터 할 수 있는 일반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느낌을 알게 되시는지를 좀 체크하고 낭독 공연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좀 제주도 말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라는 의견보다는 감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셨고, 그래서 과감하게 제주도 사투리는 자막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연출로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 역시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에 자막을 넣는다는 건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역시도 연극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언어적 표현이 되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있지만은 일본인의 한국 언어도 있고 또 일본말도 있고, 그래서 이 언어적 의미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아까 감적 이야기 하셨는데 이 극적 서사의 맥락을 통해 갖고 정서적으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저는 이 언어가 솔직히 아무래도 연습해서 해갖고 저도 이제 제주도 자주 가는 편이라 좀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약간 어색한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향토성 이런 거 잘 살리고 그 정서 살리면서도 그래도 그 의미까지도 거의 80-90%는 전달되는 거 보면은 배우들의 연습량이 엄청 낮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저희가 들었고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연극하시는 강종임 선생님이라는 분 모셔서
배우들이랑 같이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다 녹음해 주신 거 듣고 해서 언어 연습만 3개월 했습니다. 네, 그랬을 야. 아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네. 정도로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특히 제주말은 그 이렇게 약간 성조도 있고 막 이래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막이 없어서 더 좋았던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막이 있으면 제주도만 아니어도 가끔 자막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눈이 자막으로 가게 돼서 배우들의 그 육성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딱 초반에 아 없이 가는구나라고 딱 그걸 알게 되니까 더 배우들의 그 목소리에 약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뭐 중간중간 의미를 놓치더라도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그 정서는 충분히 전달되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따라가게끔 그 연출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저는 오히려 효과적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도 약간 외국어 같아가지고 약간 그 일본어만큼 약간 이제 그 있잖아요. 원래 그 네이티브 사투리의 그 탁 붙는 이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또 온전히 또 제주도 사투리를 그럼요. 대사를 이렇게 느껴볼 기회도 많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언어적 리듬감하고 템포 이런 게 있어갖고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는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청각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어떤 이런 되게 음악적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제가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약간 소리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도 그렇고 그 제일 동포들이 쓰는 한국말도 그렇고 좀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오사카 사투리도 실제 저희 그 공연에 나오시는 김기강 배우님이 제일동포 3세 분이시고 오사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랑 2달 동안 계속 작업하면서 언어 봐주시고 했거든요. 공연 올라가고도 계속 그 부분 조금 이상해. 그 부분 조금 이상해서 체크해 주시고 제일 힘을 쏟은 부분이 사실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오사카 사투리까지는 저희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맞습니다. 어떻게 다 특징이 있나요? 많이 다르죠.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말 쓰는 거하고 서울말 쓰는 거하고의 차이거든요. 지금 조금 얘기해 주시면 그 요거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어로 무엇무엇입니다는 무엇무엇 데스입니다. 예. 그런데 오사카 말로는 무엇무엇야데 이해하네. 어휘가 다르군요. 아예. 네, 네. 뉘앙스 차이가 아니라. 네. 무엇무엇야데 무엇무엇 양가 뭐 이렇게 데스가 아니라 야가 들어가요.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사용되는 단어도 좀 다르고 억양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언어를 계속 고집했던 이유는 언어가 곧 정서고 감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언어를 고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 오사카 사투리로 일본어를 했다 해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죠. 저도 뭐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뭐 쓰는 단어도 다르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다리를 얘기하는 하시 어디는 도쿄인가 거기서는 하시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바시라고 하고 이렇게 달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옛날에 스고이에요, 뭐 들은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 사투리가 이제 육지에서 사는 우리한테는 가장 그 듣기 힘든 단어 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 해녀 연실 보면서 물론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어휘도 다르긴 하지만 그 대사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옛날에 봤던 화전가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맞아요. 예, 화전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만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이거 뭐야 하는 생각으로 하고 이제 공연 극장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해녀 연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정서를 잘 표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내 파악을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해녀 연심을 보면서는 그 대사의 의미를 정말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들으면 그 핵심 단어
핵심 단어만 단어는- 들리더라고요. 예. 그 단어만 이해를 하면 이해하면은 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뭐 충분히 예. 유추가 가능한 대사들이었다. 예.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금방 계속 말 나왔지만 감정과 이성 이 두 개가 때로는 한 몸처럼 때로는 또 분리돼서 각각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대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주는 청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굉장히 감정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과 청각을 나눈다면 저는 이 작품의 두 가지 지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엄마 고연심과 처음 만났을 때 병원 씬 그 장면에서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장면 상대적으로 대사는 또 적었어요. 네. 감정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장면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너무 그 장면이 일찍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북받쳐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 두 번째 면회 때는 말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좀 약간 냉담하게 봤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정이 뭐랄까 감정의 곡선을 리듬을 조금 이렇게 살리지 못했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두 번째 장면이 뭐예요? 두 번째 두 번 엄마를 상봉하는 면회를 장면. 오는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거의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라면은 그 다음 장면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엄마를 이해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두 번째가 엄마가 알아봤다가 안 알아봤다가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게 두 번째 뭐 장면이죠. 첫 번째 장면은 아예 못 알아보는 깨어나지도 거죠. 않게 있는 깨어나지 상태라서 않은 장면. 얼굴만 보고 간 장면이었고요. 첫 번째 장면은 그냥 쓱 지나갔고 오히려 전 두 번째 장면이 조금 아, 그래요? 임팩트가 네.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이 수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해내지만은 이 리액션이 없는 지금 장면인 거잖아요. 예. 엄마는 계속 그 아픈 환자의 소리를 내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약간 이것도 밀당같이 그러기 때문에 감정적인 서사가 막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면보다 두 번째 장면이 훨씬 더 그 서브텍스트가 다양하게 십층적으로 담겨 제가 있었다. 너무 일찍 터뜨렸거든요. 제가 감정을 전혀 선생님이 너무 일찍 못하고. 몰입한 거. 그러니까 그 장면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임종 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애절함, 그 장면이 순식간에 확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앞에 딱 정제될 때 그때 정말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주변에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훌쩍거림이.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켰는데 두 번째에서는 엄마의 그 치매 증세, 알츠하이머 증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증세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적으로 몰입하기보다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였던가 봐요. 근데 두 번째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게 구성됐다 생각이 드는 게 또 선생님이 또 감정 몰입하기도 좀 어려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그 막 엄마 하고 막 처음에 알아보는 거 가서 감정이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엄마가 너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웃음을 야기시키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와 몰아가다가 갑자기 더 깊어지려고 할 때 또 다시 좀 약간 코믹하게 좀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좀 절묘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막 그 감정으로 밀고 갔으면 좀 약간 심파예요, 감상적인 느낌이 심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오히려 그게 좀 리얼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좀 저는 좀 그런 이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까에 대한 그 나오키 연출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전체적인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일 수 있는 건데,
곳곳에 그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 장치들을 갖다가 계속 배치를 해놨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남자 배역 모든 걸 한그저 웃겼어요. 박영규 배역명이 배우의 모든 남자. 네. 박영규 배우의 그 연기 스타일 아니면 그 인물을 구축하는 그 방향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비극적인 이 서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방향으로 네, 네. 이 컨셉을 설정한 것들 이런 거 아닐까? 맞습니다, 선생님. 네. 아주 정확하게.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막 계속 슬픈 게 저는 좀 거부감이 들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막 감정을 계속 관객한테 주는 것이 뭐 여기서 슬퍼야 돼 너희들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좀 싫고 또 누가 돌아가셔도 밥은 먹잖아요. 그런 게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못 알아보고 누구야 이랬을 때 이제 관객분들 반응을 이렇게 보면 피식 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웃음이 또 그렇게 가볍지 않거든요. 더 슬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슬픈 대로 두고 싶지 근데 않았어요. 이런 연출적 전략이 물론 이제 뭐 좀 다른 관점도 있지만은 저도 관객한테 계속 당신 우세요.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하고 나면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딱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공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박완규 배우가 네. 이제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네. 해주고 있어서 그게 이렇게 계속 무겁게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보면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는데 그게 약이자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게 매 등장하는 모든 신마다 그런 그 형식이 네. 되단 말이죠. 그것이 조금 좀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제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금 박완규 들기도 했는데. 배우님께서 하고 계신 역할이 한 6, 7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처음에 그 연심이의 남편으로 나오는 학철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 완규가 또 저렇게 진지하게 연기해주네. 거기도 굉장히 뭐- 진지하고 그리고 또 김우라로 나오는 씬도 굉장히 진지하고 폭력적인. 무거운 건데 아이디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왕규 배우하고 얘기 나누면서 끌어냈던 아이디어가 저렇게 폭력적으로 서로 진짜 실제로 부딪혀서 폭력을 쓰거나 이런 그림들을 제가 좀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멀리 좀 떨어져 멀리 있게 두고 하잖아요. 싱크를 맞춰서 움직이게 한 어떤 의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완규 배우가 아직까진 독이 아니죠. 아니 그 안규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연극에서 네. 뭐 네, 수위 조절을 저도 보면서 적절히 좀 예를 든다면 첫 번째 그 엄마 연심을 만나는 장면에 네. 그 끝나고 네. 밀고 들어가는 장면 네네. 그 장면에서 한번 네. 약간의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네. 쓰러지는 장면을 해서 그 장면 자체가 앞에서 진지하게 있었던 것이 네.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희화되는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렸단 네, 말이죠. 네, 네. 그 끝이, 장면의 끝이. 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했을까? 뭐 한 번 웃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을. 굉장히 슬프잖아요. 엄마가 엄마를 못 만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냥 돌아가는 그 슬픔에 그렇게 엔딩이 가면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천재적인 박완규 배우가 그 요양원에 있는 그 간호사 근데 진짜 나이가 역할인데.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를 표현하고 싶다 해서 거기 나오는 간호사도 할아버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아이디어를 네. 내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수위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 그 남쌤 의견에 조금 그 보충하자면 저는 그 웃음의 포인트가 그 대사 속에서 위트나 유머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네.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개인기에 너무 의존한 듯해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좀 이렇게 텍스트적으로 네네. 좀 이렇게 위트스러운 좀 고급 유머를 네. 넣었으면 좀 더 좀 부담감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지어갖고 텍스트 이야기 우리 그냥 안 합니까? 아 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텍스트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아쉬운 거는 좀 전형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역 많이 다니는데 제주 같은 데는 아예 해녀 컨텐츠를 집중 지원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 야끼니쿠 드래곤에서의 딸들의 운명 진로. 그리고 설정도 많이 겹치는 지점이 있는 데다가 그 쭈루아시의 세자매하고도 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김현민 연출이 체업 작품 이렇게 다시 한. 그래갖고 야끼니쿠 드래곤이 뿌려놓은 씨가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이니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은 그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없는 건가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물론 김민정 작가 워낙 역량 있는 작가니까 리서치도 탄탄히 하고 여러 가지 하겠는데 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걸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작품을 이제 김민정 작가님께 처음 의뢰했을 때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이 할머니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자 이제 그래서 같이 리서치를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제 야끼니쿠 드래곤도 해봤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자이니치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너영나영이 빠질 수가 없고 그것이 제주도 출신의 제일 동포들에게는 어떤 정체성 같은 노래예요. 너영나영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너영나영. 네. 그래서 이거 야끼니쿠 드래곤에서도 나왔지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끼니쿠집 삼촌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일 동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야끼니쿠집.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어떤 걸로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대본이 쫙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보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해녀라는 좀 다른 인물이 나오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동포들은 야끼니쿠 그리고 너영나영 특히나 제주도 출신의 이런 것들을 설정들을 빼고서는 사실은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자매라는 건 제가 그 체업 작품으로 만든 그 작품은 보지 못했지만 이제 제주도에 남겨진 딸이 있어야 했고 제일 동포로 살아가는 또 사람이 있어야 했고 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세 자매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도 인지는 하지만 그것이 제일 동포입니다. 네. 근데- 3은 완전수예요. 3을 네.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쌤이 지적하신 그 전형성이라는 게 사실은 제주도 역사의 어떤 리얼리티의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보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 딸들의 어떤 그런 행보 같은 거, 큰 딸은 북으로 가고, 둘째 딸은 일본으로 가고, 셋째 딸은 남아있는, 요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이 작품이, 설정은 있는데 되게 상황적이다, 전체적인 드라마가. 엄마는 여기 있다가
그 큰아이는 일본인의 아이를 낳고 일본 갔는데 사실은 갔다라는 것만 알지 거기에서 세세한 서사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그렇게 간 거는 알겠는데 그 상황은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뭐 기자의 삶이라든가 여기 남아 있었던 뭐 수자의 삶이라든가의 그 개개의 또 구체적인 스토리까지 이렇게 정말 잠수하듯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안 들어서 그냥 풍경을 그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그 초장에 이제 박완규 배우가 그 일본인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큰 애를 낳고 이렇게 가는 장면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박완규 배우의 그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왜 여기 와서 그 연심이랑 그렇게 해서 살다가 다시 또 저렇게 맥없이 끌려가는 건지에 대한 그 깊은 그 배 캐릭터의 어떤 이게 잘 그냥 거기까지 구현되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랬다가 그냥 가버리고 또 안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작품이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극단 58국도 그 극단의 가장 지금까지로는 좀 가장 큰 규모의 좀 그 열과성을 다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 더 나중에 디벨롭이 된다면 그 개개 인물의 삶의 서사가 약간이라도 좀 더 구체화되어야 우리가 더 많은 이게 좀 더 깊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한 5시간짜리 연극을 만들면 되죠. 아니 5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지금은 그 사실 그 연심이 제목이 해녀 연심인데 사실은 그 연심의 서사가 잘 네. 안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갔다라는 건 알겠지만. 네네.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 나오키 연출, 배우로만 알던 나오키 연출이 대극장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놀라움, 일단 그거는 있었고요. 둘째는, 나중에 프로그램북을 읽어보고, 이렇게 많은 리서치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여러 오랜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대본을 구성했는데, 생각보다 대본이 좀 빈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목이 해녀 연심이고, 연심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파생되는데, 사실 연심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심이 자기 얘기를 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인 새 딸에 의해서 연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연심은 무엇이었고 연심의 마음은 무엇이었고가 결국은 한 달이 건너서 그 딸들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여러 겹으로 얘기가 되지 않고 굉장히 얇은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의 그 서사가 들어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한 5시간짜리 연극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 얘기가 다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화자가 여러 등장하나요? 그러니까 연심이 직접 등장하는, 연심이 스스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딸들이 증언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레이터, 여름이, 손녀딸인 여름이가 또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기회는 많이 주어졌는데, 막상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제주도 출신의 연심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는 작가의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4.3의 장면을 묘사하는 앞장면에서는 4.3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거든요. 죽어간 남편, 그 다음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딸을,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험에 있으니까 가족을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는 연심의 이야기, 이게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개연성 있게 설명되었는데, 이후에 나머지 장면들, 그 남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일본에서의 어떤 처참한 생존 투쟁의 장면도 묘사가 좀 부족했고, 사기 결혼, 사실 드라마적으로 제일 큰 사건이 사기 결혼인 것 같아요. 근데 사기 결혼은 어떤 제주도 해녀 연심의 어떤 상징성이 가지는 사건이다 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냥 그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데 아무튼 거기에 또 기자가 출생했고 그 화자가 또 북한 가는데 화자 북한도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에 대해서 연심이 어떻게 반대를 했으며, 뭐, 반대를 했던, 찬성했던 어떤 심리였으며, 이런 게 묘사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과연 연심은 누구지? 이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아까 이제 남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모든 캐릭터를 다 살려서 5시간짜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핵심 메인 캐릭터 하나는 잡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보면서는 이게 좀 집단 주인공처럼 그 세 자매가 그 다리 위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장면은 되게 아름다운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그 엄마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 셋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제일 좀 수월한 게 뭐 수자라든가 수자가 그걸 잡고 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수렴해가는 방식으로 좀 가면은 제목이 왜 해녀 연심인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수자를 통해서 기자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화자가 또 어떻게 살다가 결국 북으로 가게 결심했는지 그런 얘기를 또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연결 지어갖고 솔직히 그 연심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연심이는 이제 좀 익숙한 캐릭터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세 딸들이거든요. 네네.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근데 선생님은 수자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본다면 그 모든 가족의 화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기자는 왜 머리 색깔이 저럴까? 하얀 머리, 그리고 하얀 머리 기자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극 중에 나옵니다. 네, 한국 사람이었던 한국 사람?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결혼했는데 네, 일찍 일찍 돌아갔다고 일찍 그랬어요.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일찍 죽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역사의 중심에서 진짜 여성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그 생존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공간이 좀 뭐 제주도라는 특정한 공간이었긴 김민경 하지만 작가님께서 꼭 부제를 붙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제가 나의 오사카 엄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자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 그쵸. 수자가 제주도에서 엄마를 만나러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수자가 만나지는 엄마 그리고 수자가 만난 기자한테 들은 화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연심이가 제목이긴 하지만 수자가 연심이 때문에 물질을 하고 제주도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자를 통해서 들은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가고 싶었지만 북으로 간 화자 언니 때문에 언니한테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기자한테 들은 화자 언니는 차별받지 말고 말도 통하는 북한에 가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엄마랑 나랑 부두에서 손을 흔들고 보내줬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이야기들을 다루려면 아까 명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러닝타임이 길면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걷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연출로. 그러겠죠. 예. 네.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맥락을 좀 흐트러트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화자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기도 했었지만 그럼 이게 지금 화자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냐 수자가 들은 화자의 이야기여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분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작품의 나레이션이나 기자가 설명하는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이 잘 안 살아서 조금 지금 얘기한 중심을 대로 연심이 잡아주시면. 이제 그 수자를 찾아갈 수 없었던 것은 그 북으로 간 화자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양쪽에 어떤 아이도 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이제 와서 이해했는데 그럴 수 있겠어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옛날에 그 어목했던 뭐 군부독재 시절 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연심이 지금 병상에서 지금 거의 오늘날 하는 게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10년쯤 한 15년쯤 전에는 그런 거에 어떤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방문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으로 네, 봤을 네. 때. 문미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된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살짝 내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근데 말로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수자와 화자의 상황에 둘 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심이 난 수자를 방문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연심의 그런 상황을 퉁치고 지나갔는데 돌아 생각해 보면 그것이 10년 전만 한다면 지금부터 지금 뭐 병상에 있는 시기 말고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그 건강 상태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 10년 전만이라도 수자한테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수자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극 안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연심이는 조선족, 그러니까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일본 국적도 아니고 조선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 조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북한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평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순간 북한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서 연심이가 수자를 만나러 오면 두 번 다시는 화자를 보러 평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계속 힘들어했던 그 연심이가 힘들어했던 이야기가 그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이 조선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까지 여기에 넣어서 너무 런타임을 설명이 길게 하고 그걸 이 관객들한테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좀 포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도가 네. 그럼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과감하게 포기한 부분이 그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 말 길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연심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뭐 그러니까 연극적으로는 이해했는데 그래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정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연심이 수자를 만나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어떤 의문이 살짝 따라왔었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948년에 그 수자가 5살이면 1943년생이거든요. 43년생이 70살 되던 해가 2015년이고 2015년이면 엄마가 한 95세 정도. 엄마가 딱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작품이 한 2015년 무렵을 지칭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결론이 그렇습니다. 뭘까요? 아무튼 선생님께서 10년 강조하시길래 10년 전에는 아무튼 그런 시기였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저는 뭐 그 10년이란 얘기를 이제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군부독재 시절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지만 그 뒤에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오고
그 이후에 1년에 뭐 김대중 정부부터 해가지고 그때 쭉 할 때는 화해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그 그렇죠. 어려움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박근혜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때는 그 군부 독재 시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 면회씬에서 울컥한 사람으로서 그 제 이후의 감정을 제대로 수습 못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긴 한데, 그 장면에서 제가 울컥한 거는 5살 때 헤어져가지고, 70살, 거의 할머니가 돼가지고, 더 늙은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정말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몰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약간 좀 배신스러운 장면이 뭐냐면 12살 때 일본으로 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한 차례 방문했어. 네. 그러니까 그때 지가 싫어서 제주도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 놓고 엄마를 원망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그렇게 한번 그 접선을 했으면 이후에 뭐 서신 교환 뭐 이렇게 직접 방문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서신 교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리 위에서 화자가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저 같은 달을 달을, 보면 같은 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야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그래 맞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멘트가 다 허물어지고 엄마에 대한 그 나쁜 감정, 원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임종 순간에 왔다는 게 되는 건가? 그 다리 장면 안에 화자가 원래 대본에는 화자가 어떤 트럭 아저씨, 브로커 트럭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수자를 제주도로 보내주려고, 수자가 너무 가고 싶어하고 매일 우니까 보내주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갖고 크게 혼이 나는 장면이 대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가 계속 난 제주도 가고 싶어, 살던 데 살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한국하고 일본을 오가는 브로커한테 부탁을 해서 수자를 제주도에 다시 돌려보내고 수자를 할머니 손에 키우게 되는 이야기가 대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대본 안의 이야기는 재현되는 거죠. 무대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두 선생님의 감상이 점점 다큐로 가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설정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이야기가 그 딸들의 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마가 오지 못했던 것도 맨 마지막쯤에 한번 나오잖아요. 네네. 큰 언니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야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관객도 있지만 또 남쌤처럼 왜 시대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계속 이렇게 누워있을 게 아니라 그 벌떡 일어나야 딸들의 돼. 이야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과거의 장면들이 좀 재현됐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거 정서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좀 왔을 건데 열심히는 계속 저렇게 누워만 있고 딸들이 대사를 통해서 그랬었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 대사를 놓치면 네. 또 놓치게 되고 아니면 그랬었어? 그런가 보다 약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연신 배우의 개인적으로 저 배우가 저렇게 누워있기 좀 아까운데 사실 좀 생각이 들면서 앞에서는 연기 좀 했지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 딸들이 과거를 얘기할 때 좀 훨씬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좀 네네. 장면이 교차되면서 옛날 얘기도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장면이 실제로 이제 그런 수자가 뭐 돌아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예. 솔직히 이번 공연이 1시간 50분 정도 했었거든요. 1시간 50분이나 하나요? 네, 저희 제가 한 봤을 40분이 이러는데. 아니, 40분? 45분쯤 됐나? 하여튼간에 제가 봤던 때는 하여튼간에 거의 50분 가까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우쌤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겠구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키 연출이 이 장면 하나에다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냈구나 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엄마가 등장하는 그 두 번의 장문에서 이 침대의 위치를 바꿔요. 한 번은 이렇게 머리를 관객석에 놔뒀다가 한 번은 그 옆면이 보이게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동일하게 해도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소리도 나는 되게 유의미했거든요. 이 환자 신음소리 비슷한 신음소리 소리. 네. 비슷한. 그러니까 이 엄마의 상태와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상상하게 만드는 이거는 되게 연출적인 영리한 그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서 감정이 올라오시는 이런 계속 관객이 있겠죠. 그렇게 가려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 번째 면회 장면에서 했습니다. 저렇게 드러나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깨지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감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 유언 같은 엄마의 이야기는 너무 설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설명하지 않고 뭔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빈 여백을 채우려고 이게 되게 사실적인 맥락 속에 있지만 연출적이나 배우들의 연기는 그런 사실적인 맥락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았던 게 내가 감정 한번 쫙 풀어내고 눈물 한번 쫙 뻗고 그냥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빈 여백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끝에 와갖고는 그냥 거기서 딸들이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장면이 나는 더 좋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게 보니까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북을 아직도 안 어쨌든 봤답니다. 해녀 연십의 마지막 그 발언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건 동의했어요. 그건 동의했는데 그거를 왜 녹음으로 처리했을까가 좀 불만스럽더라고요. 그거를 그 연심 역을 하고 있는 그 배우의 육성으로 어차피 거기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동작도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무대 위에 있는 배우의 육성으로 그걸 들려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본 안에 원래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심이의 긴 독백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모두가 다 안녕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흐름상 뭔가 좀 불편했고 제가 볼 때 흐름상 좀 불편했고 그리고 저는 엔딩을 이렇게 밝게 안녕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 연심이의 인생이 그리고 모두의 인생이 다 과연 그렇게 밝았을까? 안녕 하고 관객들한테 보여줄 만한 인생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연심이의 긴 독백을 대극장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좀 고민했고 그리고 작가님한테 이제 제가 이 장면을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라고 네네. 저는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신체 움직임으로. 그 프롤로그로 만들었고 그리고 따로 띄어서 에필로그로 그 장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저만 아는 거지만 거기에 실제로 그 움직임을 하고 있는 배우가 김기관 배우님이신데 네네. 삼세 배우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힘들게 일본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을 좀 이렇게 위로하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었고 아니 그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녹음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쨌든 대사만 쭉 하면 또 이게 안 사니까 음악을 좀 깔아줘야 되는 테크닉적인 문제가 있었고 대극장에서 음악을 깔았는데 배우가 육성으로 그 조근조근한 이야기들이 관객한테 모르는 거야 안 들려 이거보다는 편지처럼 연심이가 쓴 수잔이 쓴 편지처럼 이렇게 아련하게 들려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엽적인 문제인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수자하고 기자 네. 그리고 화자? 유미하고 여름 네.
나 의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자하고 유미는 일본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름하고 수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는 사람이잖아. 둘 다 물론 수자가 거기서 물질을 하고 또 그렇게 아주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문할 때는 나름대로 갖춰 입으려고 했을 테고, 그랬을 텐데 디테일하시네. 기자하고 수자의 차림새 하고 유미하고 여름의 차림새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야, 우리 이제 일본 경제를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볼 때 물론 수자가 입은 것이 나름대로 개량 한복과 감물 옷 이런 것으로 했다는 건 알겠는데 보여지기에 기자가 차려입은 그 옷의 그 퀄리티 이런 거하고 수자가 차려입은 그 옷의 퀄리티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난 느껴졌어 내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이런 옷을 입었어. 난 이 옷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말을 수자가 뭔가를 한마디 했다든지 한다면 그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걸 볼 때 마치 수자는 굉장히 더 여기 일본에 살고 있는 그 기자보다는 더 어렵게 세계 초라해 보여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것이 사람은 말하고 그 자기 의사 표현하고 하는 거 말고 시각적으로 탁 한번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았고, 제주도에 사는 수자는 진짜 어렵게 살았구나라는 느껴졌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감옷이 엄청 근데 비쌉니다. 실제 맞아. 감옷, 천연 감옷 장난 네. 아닙니다. 엄청 가격. 비싸요. 아니, 물론 비싼 건 아는데 그거 우리가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감을 들인 무대 것이 진짜 효과상으로는, 비쌉니다라고 문제가 우리가 있다. 아는 사람이 그냥 몇이나 있겠냐.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도 또 연세.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개량 한복을 입는 사람이 그거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도 디테일 하나 좀 불편했던 거. 제가 이렇게 좀 옆쪽에서 봤거든요. 네네. 거기가 C에서. C열인가? C열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옆쪽에서 움직이는 게 막 보여요. 그래요? 네, 더군다나 특히 첫 장면에 이 빛은 이게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지 저 안에서 한참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게 완전한 안막이 아니라 이런 샤막이 샤막이어갖고 그래서 좀 약간 그 무대 감독이 디테일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부러 한 줄 알았어.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배우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보여. 네. 의상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기자와 그 유희 같은 경우는 지극히 지금 현대 일본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간 사람도 그냥 보편적이지만 그래도 좀 멀리 가는 거니까 차려입고 갔다라는 스타일이 돼서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것도 다 그 의상 자체도 연출의 선택이기 때문에 남샘의 지적이 저는 이렇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의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또 상황 우열의 관계에 놓이는 것처럼 보이게 수자 할머니 거기 의상은 실제로 그 간물 옷을 이제 구입하시면서 조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울에서 그런 옷을 파는 곳이 없기 거의 때문에 없어요. 네. 제주도에서 어. 사가지고 올라오시고 이제 뭐 이런 고생이 좀 의상 선생님께서 있으셨고 이제 저희가 프롤로그에 여름이 의상 같은 경우는 프롤로그에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좀 있는데 쫙 예쁘게 땅땅땅땅땅 차려입고 바로 프롤로그 갔다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임에 좀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배우는 막 짧고 예쁘고 막 이렇게 샤랄라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네. 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네. 연기만 잘하면 되고. 네, 박성훈 선생이 하셨군요. 박성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박성훈 선생하고 한 제작진 제가 해서 아니 워낙 의상 잘하는 분이니까 그 나름의 연출하고 컨셉을 잡았는데 네. 그게 관객한테 정확하게 네, 네. 전달이 안 됐다.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너무 쇠락했구나. 그쵸. 네,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그리고 개개인이 너무 고물가에 너무 좀 가난하게 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일반화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 그래갖고 맞대요. 실질 소득이 한국보다 낮대요. 네, 실질 아,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신민요새 갔을 때는 그렇지 야경이고 않았는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4개월, 5개월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힘들구나. 진짜 많이 힘들어 갑자기 또 보이고. 일본 이야기, 국제정책 이야기. 그, 말한 김에, 저도 아주 짧은 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그 다리에서 화해 장면을 할 때, 네. 그 수자하고 기자가 한참 동안 이야기 하는데, 네. 그때 두 손녀딸이 한 거의 뭐 10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7, 8분 동안 네. 대사 없이 계속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참, 그 배우들은 그 순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대사보다 훨씬 더 그 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객석도 불쌍한 느낌. 구경하고 있고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너무 그렇군요. 과거의 일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장면이에요. 저는 그 다리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이들에게도 그냥 모진 그 세상의 풍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따뜻한 순간도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갖고, 그때 좀 울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일본 그 친구도 그렇고, 이 여름이 같은 경우도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했던 우리의 어떤 그 선배들, 조상들이, 조상까지도 너무 멀고, 선배들이 있듯이 이들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겠지만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7분이 아니라 20분이어도 무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뭐 딱 배우들이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약속만 네. 하나요? 컨셉이 있죠. 대사를 하는 배우들한테 관객들이 시선이 가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 끝에 다리에 앉아가지고 한 친구는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친구니까 휴대폰으로 서로 이야기 나눕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된 얘기인지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습의 과정에서 이 대사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정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럼.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네.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연습하는 게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요. 사실이지만 티나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까 의상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몇 가지 겹치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수자가 그 엄마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감정 표현 스타일 그거는 지극히 한국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뭐 계속 울음이 섞인다든지 뭐 아니면 한탄을 한다든지 그런데 기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절제돼서 얘기를 아주 하고 일본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캐릭터였어요.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수자는 그런 옷 스타일도 그 의도하고 관계없이 약간 추레해 보였는데다 연기하고 있는 그 컨셉도 굉장히 징징거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한국적 스타일의 징징거림 같은 걸로 계속 그 자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치면서 뭔가 그 대비가 한쪽이 이루어져. 덜 고급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뭔가 한쪽이 격이 좀 더 있고 한쪽이 격이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나한테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자 배우한테 가장 한국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자 배우한테는 제일 동포의
냄새가 날 정도로 연기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제 둘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쨌든 그 고도성장인 그 시기에 있었고, 기자는. 그때 그 삶은 약간 윤택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자의 의상이나 뭐 무대에서 보이진 않지만 객석에서는 뭐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나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자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일본의 버블 경제 때를 쫙 살아온 이 할머니의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어쩌면 해요. 제가 그렇게 본 거는 어쩌면 옛날에 있었던 저의 기억이 그렇게 이번에 해녀 연심에서도 그렇게 뭐 다른 사람과 달리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1990년대쯤에 런던에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봤어요. 동양인으로서 몹시 속상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미군들 뭐 그 병사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동양인 베트남 사람들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동양인 배우들은 이제 영어가 가능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필리핀 배우들이 와서 했는데,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미군들의 모습과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동양인들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너무 큰 편차를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위 이제 런던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이 그 뮤지컬 한 번씩 보고 가는 것이 투어 중에 하나인데, 동양과 서양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서양인들이 특히 봤을 때는 동양인들에서 엄청난 그 신체적 우위를 느끼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양인들을 비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스 사이공을 본 기억이 있어요. 아니,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필리핀이 아닌 필리핀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배우들은 서양인만큼 신체도 좋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굳이 필리핀 배우들이 있어서 특히 더 작게 보였어요. 이게 되게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격차를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그 기억이 해녀임에서도 그렇게 내가 판단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각적인, 사실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시각적 이미지를 말하는 거, 아니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보다 먼저 시각적 이미지로 딱 결정하고 보기 시작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지향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대부분 그려지는 이미지가 일본 사람 나카무라 나쁜 놈 약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루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김기강 배우님한테 드리고, 김기강 배우님 그 하루미를 소화해 내시는데, 김기강 배우님 역시도 제일동포 분이시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약간 이 반감이 없지 않아 있으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딩하는 단계나 또 움직임의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본 사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왜 그랬잖아, 이랬잖아, 이렇게 못됐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이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양선택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양선택이 그 어떤 연민의 정 때문에 바람이 난 것이고, 그런 남편을 아직도 사랑해서 데리러 온 여자인데, 한국의 연심이한테 못되게 하거나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꽤 많은 시간을 배우하고 얘기하고 부딪히면서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미를 보고도 관객이 연민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제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일이야 뭐. 무섭게 했어요. 일본인 아내와 제일동포의 연인이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도 한국인 아내와 한국인 다른 연인 사이인 관계도 엄청 많아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막 이렇게
안 좋게 취급을 당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한 남자를 선택한 이 하루미한테 연민의 정을 느끼게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관객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사느냐는 좀 이제 걱정입니다. 예.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재미난 관점을 공유하는 막전 막후 해녀 연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오키 연출님은 수자가 입고 있는 감빛 네. 옷, 그게 거기에 감물. 염료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천이든 자기 색깔로 이렇게 물들이는 그런 염료, 감빛색, 염료를 닮았다. 때로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우리가 좀 얄궂은 질문을 할 때도 그걸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예, 아주 아름다운 감빛색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어저께 사실 살짝 악몽을 꾸긴 했습니다. 제가 야끼니쿠 드래곤 때 나와가지고 좀 약간 솔찬히 당황했었거든요. 이런 자리구나. 역시. 우리 그때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래요. 저는 좋은 이야기밖에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비평가 분들하고 막 얘기 나누면 좀 약간 겁이 나거든요. 제가 생각 못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라도 저렇게 멋진 단어로 표현이 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저께 배순애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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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의 드라마타고 선생님도 비평가잖아요. 네. 무섭지 않습니다. 평론가들. 해니 연심 이야기하면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오늘 정말 힘든 자리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오키 연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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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막구 1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추천 공연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완전체가 모여서 공연 추천작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우선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많을 것 같아서 한 편씩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극단 마방지 20주년 기념 공연 시작한다고 첫 번째로 칼로 막베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공연으로 3월 20일부터 시작하는 리어왕 외전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리어왕 외전. 네, 이게 초연됐을 때는 리어 외전으로 공연됐었는데요. 요번에 재공연할 때는 리어왕 외전으로 제목을 바꿨네요. 근데 왜 의도가 있는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작품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초연 보셨던 분들, 또 요번에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초연 때랑 배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어왕의 이영석 배우님이 출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스터가 더블 캐스팅이네요. 그래서 매체를 통해 잘 아는 정홍잉 배우와 그다음 우리가 무대에서 익숙한 유병훈 배우가 글로스터 더블 캐스트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향껏 예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선웅 연출의 두 번째 셰익스피어 작품 리어왕 외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남쌤, 네, 저는 볼까요? 매핑 히틀러하고 빅마더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예. 매핑 히틀러는 초연이 안산에서 작년에 했었던 네네. 공연이고요. 제가 소개를 했고 추천해 주셨죠. 저도 보러 갔다 왔는데요. 그 멀리까지. 꽤 괜찮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서울 연극 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에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는데요. 이거는 매핑 히틀러라는 제목처럼 히틀러가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 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 이제 치환해서 히틀러의 프로파간다를 유튜브나 아니면 SNS 등등에 의한 프로파간다로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되게 그럴듯하게
재밌게 그 표현을 해줘서 이것 한번 뭐 관람을 하면 되게 예. 그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예. 들고요. 빅마더도 비슷한 결이긴 한데요. 빅마더는 현재 벌어지는 어떤 그 정치권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정보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더 얘기를 구성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희곡인데요. 작년인가에 굉장히 크게 프랑스에서 화제가 됐던 희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그러면 직수입이네요. 프랑스 그럼요. 거의 예, 동시간으로. 예, 한국에서는 초연이고 그런 작품이니까 이건 서울 시극단에서 제작하는 건데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연되는 작품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빅마더.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쌤은 어떤 공연 저는 보여주시겠습니까? 페스티벌 하나하고 작품 하나 두 개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3.15 창고극장 여기에서 서울국제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1인극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하면은 배우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대 위에 배우 한 명이 어떠한 그러한 작품의 세계를 온전히 연기로 보여줄 것인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3월로 창고극장은 그 대표작이 예전에 추송웅의 빨간 피터의 고백이었거든요. 그 역사성을 이어가는 아마 기획으로 보이고요. 공식 초천작이 국내 4편, 해외 4편에서 8편이고 또 인큐베이팅 작품으로 또 4편이 선정이 예.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총 12편의 공연이 거의 한 달 넘게 진행이 되니까 원하는 작품 네, 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극단 서울괴담. 그 단체 이름만 봐도 괴담. 요즘에 으시시한데요? 네네네. 힘든 귀가입니다. 예. 이 작품은 3월 28일부터 예. 4월 5일까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예. 평일 7시 30분 휴일 3시에 네, 진행이 되고요. 이 극단 서울괴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신체 움직임, 오브제, 가면 등을 활용해서 이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인 이러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현대인들의 어떤 왜곡된 그런 삶을 좀 그려내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귀가는 생존을 위해 폐지, 고물에 매달려야 하는 어떤 늙은 노파를 중심으로 역시 거대 도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러한 그 주제의식을 담은 작품이고요. 근데 너무 끔찍한 게 삶이 아니라 결국 생존만 남은 고단하고 팍팍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비극적이긴 하지만은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좀 생각하면서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공연일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예, 예, 힘든 귀가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공연들도 점점 많아지고 여기 극장가에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있어요. 옷도 네. 가벼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 표정에 공연 감동을 받은 표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표정일까 상상해 봅니다. 모두 다 관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